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황야를 떠돌던 제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다 마침내 세인트 존 가족에 의해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존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로체스터시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로체스터시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인 에어는 로체스터의 중혼으로 인해 그 집을 뛰쳐나왔죠. 로체스터에겐 여전히 진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설령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할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로체스터 씨의 안부가 궁금하여 썬필드 저택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러나 답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갔죠. 제인이 세인트 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점차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사촌지간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 시간은 제인에게 인생에서 최초로 가족이라는 존재와 함께 지내는 뜻깊은 시절이었습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체스터시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란 다름 아닌 청혼이었습니다. 청혼, 엄근진으로 똘똘 뭉친 신앙심에 투철한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에게 청혼을 걸었습니다. 제인 에어와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세인트 존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죠. 제인 에어의 열정, 근면함, 성실성,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결혼하여 인도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 아니라 선교 여행의 방점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세인트 존은 제인 에어를 그의 선교 여행의 조력자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인트 존은 제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제인은 세인트 존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렇지만 그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존은 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인,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여전히 로체스터시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로체스터 씨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선교를 떠나 목회자로서 신앙활동을 하는데 매진하며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제인 에어는 이제 선택의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로체스터와의 사랑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지만 신앙활동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인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 세인트 존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야말로 제인 에어의 여정에 있어 최후의 관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제안을 한 세인트 존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인트 존의 모습을 살펴보며 문득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인 에어 초반부에 등장했던 헬렌 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이미 희미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녀는 제인 에어가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만난 친구였죠.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둘 모두 구원자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세인트 존과 헬렌 번스는 제인 에어에게 그 흐름상 구원자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헬렌 번스는 제인이 로우드 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지 못할 때 처음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민 친구였습니다. 세인트 존은 어떤가요? 그는 제인이 굶어 죽어갈 때 그녀를 구출하는 존재였죠. 이렇듯 성격은 다르지만 그들의 상징적인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두 번째 속성은 독실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렌 번스는 자신을 향한 선생들의 부당한 억압에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인 에어는 의문을 표하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나고도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냐? 라고 묻지만 헬렌 번스는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자세를 고수합니다. 세인트 존은 어떤가요? 세인트 존은 헬렌 번스와는 다른 방향의 독실한 신앙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어필하죠.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애정 없는 결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다시 말해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은 둘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물로 헬렌은 순종적인 태도로, 세인트 존은 강력한 교화의 열망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인물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절대적 가치에 순종하거나 혹은 그 절대적 가치를 전파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결국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인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인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절대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내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이 제인에게 있어 무척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곧 제인 자신이 가는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인 에어의 핵심적 주제인 자기 인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두 인물 헬렌 번스와 세인트 존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학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반부에 헬렌 번스가 등장하고 중반부에 세인트 존이 출연함으로써 앞과 뒤가 연결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 헬렌 번스의 대목에서는 그 목적이 매우 은연중에 드러났지만 후반부의 세인트 존이라는 강력한 존재로 더욱 구체화되는 것. 이제 제인 에어는 이 마지막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 가치에 의존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론 어떤 외부적인 절대적 가치가 아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제인 에어에서 제가 핵심 주제로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함으로써 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자기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인 에어를 보면서 제인이 그 갈림길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인트 존의 청혼이라는 제안을 앞에 두고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답이 없어 보이는 로체스터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 로체스터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인트 존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정답이란 게 있을 수 있겠느냐마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도 불안한데 그 불안한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과연 믿어온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 어떤 절대적인 소리에 절대적인 가치에 의존함으로써 나의 몸을 의탁함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방식인가? 나는 어떻게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가? 이 문제가 제인 에어에 담긴 한 가지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무척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세인트 존이 강렬한 눈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유혹하죠. 나와 함께 가자. 그 유혹에 제인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음성.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인! 제인! 제인을 외치는 로체스터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이때 로체스터가 진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상징적인 장치로 해석되는데요. 이것은 제인 에어의 마음속에 눌려 퍼진 자기 인식의 환기였습니다. 절대적 가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음성이었죠. 제인과 로체스터는 둘 모두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뿌리에서 나고 자란 존재였죠. 지금까지 무지와 맹목 속에서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현재 중혼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인 에어 또한 절대적 가치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로체스터의 음성이라는 상징적 장치의 등장으로 제인 에어는 세인트 존이 행한 주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는 세인트 존의 제안을 뿌리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로체스터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찾아 솜필드 저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로체스터가 살던 솜필드 저택은 잿더미가 되어 폐허가 된 지 오래였죠.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제인이 떠나고 나서 솜필드 저택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로체스터의 아내인 버사 메이슨이 광기에 빠져 저택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체스터 역시 화재의 여파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봐야 했던 것을 못 본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로 인해 보지 못하거나 혹은 오만으로 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로체스터는 무지와 오만으로 버사 메이슨과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었죠. 그에 대한 대가를 맹인이 됨으로써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로체스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제인과 로체스터는 한 뿌리로 연결된 동일한 속성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쪼개진 마로니에 나무인데요. 그들이 결혼을 약속한 날 밤 정원에 있는 마로니에 나무는 번개를 맞고 쪼개집니다. 가지는 부러졌지만 밑둥은 연결되어 있는 마로니에 나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반으로 쪼개졌지만 뿌리는 연결되어 있는 나무. 따라서 로체스터의 눈멈은 제인의 눈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인 역시 세인트 존의 유혹에 굴복하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입니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 둘 다 자기 인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녀 역시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다다랐던 것이죠. 바로 그때 로체스터의 제인을 부르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각에 로체스터 또한 제인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쪼개진 마로니에 나무처럼 크나큰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운명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재회는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눈을 뜨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인식의 과정은 때로는 위험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 길이야말로 다른 형태의 자기 구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인 에어를 리뷰를 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